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주복일입니다. 중국이 이 추락하는 경제를 붙들기 위해서 대대적인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한계에 봉착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는 14일 홍콩 SBI 차이나 캐피털의 공동의장이자 전 중국 인민은행 경제학자였던 조장의 기고문을 통해서 중국의 최대 비즈니스 분야인 부동산 시장이 계속 급락하고 있고 코로나 봉쇄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지출을 자제하고 있는 데다가 중국 정부마저도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펼 여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니케이는 이어서 중국 당국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3주 전에 새로운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과 지방정부의 채권 자금 조달 확대를 포함한 약 1조 위안 규모의 19가지 경제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는 지난 2008년의 금융위기 당시 4조 위안을 쏟아부었던 것과 비교한다면 은발의 오줌누기다.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의 중국 경제는 극한의 어려움을 맞고 있는데 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봉쇄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경제 살리기에 주역이 되어야 될 부동산업은 지금도 바닥을 헤매고 있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의 재정마저 악화되면서 위기는 더욱 증폭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중국 경제는 대책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중국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시진핑 주석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제로 코로나 정책입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7일 노무라 증권 관계자들 인용해가지고 지난 8월부터 다시 급증하기 시작한 코로나 팬데믹은 공장 운영을 중단시키고 동시에 이 소비자들의 신뢰 수준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그러면서 9월 6일 현재 49개 도시가 봉쇄되고 있고 중국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의 약 4분의 1, 전체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통제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어찌 보면 병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난 5일에는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방역 요원들이 탈출하려던 시민들을 막아서면서 외출을 막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청두에서 남서쪽으로 221km 떨어진 간스상족 자치구 류딩현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 여파 때문에 청두의 건물이 흔들리는 상황이었는데 방역당국은 제로 코로나와 도시 봉쇄를 고수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청두는 중국 내에서 경제 규모로 볼 때 제6위 도시이고 함께 봉쇄가 진행 중인 선전은 제3위 도시입니다. 경제 매체인 증권시보에 따르면 이 선전과 청두는 각각 중국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의 2.7%, 1.7%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합한 수치가 4.4%. 이건 이제 앞서 봉쇄했던 상하이 3.8%보다 더 큰 규모죠. 그러니까 선전과 청두 봉쇄가 제2의 상하이 사태로 이어져 가지고 중국 경제에 치명타를 안기게 될 것임을 불보듯 뻔합니다. 이 상황이 이러니까 중국 정부가 어떤 수단을 강구한다 한들 백약이 무효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국 경제 전망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중국의 수출 증가세가 완전히 꺾여버렸다는 겁니다. 중국 관세청은 8월 수출이 3,148억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7.1% 늘었다고 지난 7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인 12.8%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중국의 올간 수출 증가율은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에서 벗어나던 2020년 10월 11.4%를 기록한 이후에 지난 3월까지 18개월 연속 두 자릿수를 이어갔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코로나19의 통제로 내수와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그동안 이 수출이 경제를 지탱해 왔던 겁니다. 올해의 경우에 지난 4월 상하이 봉쇄 때문에 3.9%까지 떨어졌다가 5월에서 7월 다시 두 자릿수로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8월 다시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또다시 위기에 봉착한 겁니다. 문제는 이런 수출 증가세 둔화가 일시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번 수출 둔화가 세계 각국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면서 기준금리를 올렸죠.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수요가 악화된 게 주요 이유로 꼽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지속하면서 중국으로 가던 수출 주문이 동남아로 대거 이동한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됐습니다. 여기다가 중국의 수입마저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의 8월 수입은 2,355억 달러인데요. 0.3%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이건 시장 예상치인 1.1%를 크게 밑돈 겁니다. 이건 중국의 내수 시장마저도 깊은 침체에 빠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경제 상황은 중국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또 중국 경제가 기지기를 펴려면 일단 부동산업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무너진 중국의 부동산 경기는 도대체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중국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부양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죠. 시진핑 주석이 어설픈 공동부유 정책이 망쳐놓은 것이라서 이 중국 정부 시책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블룸버그 통신 지난 8월 3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작년 매출 기준 1위 부동산 개발업체인 미국 위안, 컨트리 가든이라고 하는데 미국 위안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96%나 급감을 했습니다. 이 광둥성 포산에 본사를 둔 이 미국 위안은 이 중국 부동산 업계에서 신용 등급이 양호한 몇 안 되는 민간 기업인데요. 이런 회사마저도 이 정도 수준이니까 다른 회사들이 어떨지는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특히 미국 위안이 주목을 받은 것은 지난해 중국 정부의 대출 규제와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의 파산 위기에 따른 부동산 업계 주식, 채권 투매 광풍 속에서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았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헝다 사태 이후에 부동산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가 지속됐고 또 중국 곳곳에서 아파트 공사 중단이 잇따르자 이 수분양자들의 부동산 담보대출 그러니까 모기지 상환 거부 사태가 이어지면서 미국 위안도 이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중국의 부동산 경제를 한마디로 대변해 줍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중국 내 부동산업의 위기가 중국의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일단 부동산 업체들의 2천억 위안, 한 39조 원 정도의 특별대출을 제공하면서 아파트 완공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런 상황에서 이 중국 경제에 주름살을 안기는 또 하나의 요인은 자연재해입니다. 중국 최대 곡창지대인 창장, 그러니까 양스강 유역의 가뭄 장기화로 벼 생산 차질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14일 장시성 같은 창장 중하류 농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중국 최대 담수호인 포양호 수위가 최근 사상 최저 수준인 8m 밑으로 떨어졌고 지난 6월 3,331제곱킬로미터 수역은 727제곱킬로미터로 80%가량 줄어들었다 그랬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일대 농지가 극심한 용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는 지난 8월 30일 주민 3,785만 명, 4,045헥타르의 농작물이 가뭄 피해를 봐서 직접적인 경제 손실이 315억 위안 에 달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는 최근 5년간 동기보다 피해 규모가 훨씬 큰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최근 중국 전체 벼 생산량의 65.7%를 차지하는 창장 중하류의 가뭄으로 인해서 올해 중국의 벼 생산량이 700만에서 1,400만 톤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국 연간 벼 생산량의 3에서 6%에 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예상마저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 중앙기상대가 올해 가뭄이 가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예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식량 안보를 강조하는 중국이 올해 세웠던 6억 5천만 톤 식량 생산 목표 달성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가 중국 경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자, 그런데요. 뭐니 해도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중국이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는 점입니다. 중국에서 경기 부양 등을 위해서 정부 당국이 돈을 쏟아부으면서 시중 통화량이 늘어났는데도 신규 대출은 감소하는
유동성 함정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침체, 코로나19 통제 등이 복합된 경기 하강 우려 때문에 기업들이 현금 보유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8월 14일 인민은행 월간 금융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7월 평균 광의 통화량, 이걸 M2라고 하는데 이 M2는 257조 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 늘었습니다. 자, 그런데 7월에 신규 사회융자 금액은 7,561억 위안으로 오히려 28.6% 감소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신규 사회융자라는 게 뭐냐면 은행 대출에다가 회사채, 보험융자 등을 다 더한 개념인데요. 중국은 2011년부터 이걸 대표적인 유동성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통화량은 2016년 5월 이후에 최고로 늘어났는데 이와 동반해가지고 대출량도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역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준금리 인하 같은 통화 정책을 써도 유동성이 식물경제로 가지 않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이른바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 하는 의미죠. 문제는 이런 유동성 함정이 중국 정부가 경기를 띄우기 위해서 은행들에게 대출을 늘리라고 독려하는 와중에 일어났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정부의 정책 효과가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기업의 대출도 줄고 회사채 발행도 감소했고 또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역시 줄어든다는 것은 실물경제가 퇴조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동시에 내수경제가 그만큼 악화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러니 중국 정부 당국이 어떤 수를 쓰던 백약이 무효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의 중국 경제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